2023년 겨울,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자 박 씨는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무리한 월세 인상 때문인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전화까지 피했습니다. 분쟁에 휘말리기 싫었던 그녀는 인근 부동산과 직거래 사이트에 집을 내놓았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 신축 건물보다 오히려 월세가 높았으니 당연히 그녀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앞둔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부동산 여사장이었습니다. 혹시 퇴근했어요? 지금 집 본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녀는 퇴근 준비를 서두르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아직 회사긴 한데 곧 끝나거든요. 1시간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1시간 후면 이쪽 분이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래요? 사실 그녀는 예전에도 이사를 수차례 하면서 집 비밀번호를 부동산에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고민하고 있는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우리 가고 나면 아가씨가 비밀번호 바꾸면 되죠? 아, 그럼 그러실래요? 비밀번호가요? 그녀는 부동산 사장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1시간 뒤. 그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저녁 8시.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헬멧을 푹 눌러쓴 젊은 남자의 손이 불쑥 들어오더니 닫히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막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헬멧을 쓰고 있는 남자의 손에 들린 치킨 박스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남자는 자신이 가야 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8층 버튼을 누르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코가 막혔나? 왜 치킨 냄새가 안 나지? 그녀는 오만 가지 불길한 상상을 하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갔고, 헬멧을 쓰고 있는 남자는 미동도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느리게 느껴졌던 엘리베이터는 8층에서 멈췄고,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슬쩍 피해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고, 전화를 걸은 사람은 부동산 여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803호죠? 퇴근하셨어요? 네, 방금 퇴근해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집은 잘 보고 가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부동산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하도 급하다고 해서 보여주긴 했는데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처에서 배달업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집을 보러 와서 헬멧을 안 벗더라니까. 헬멧을 안 벗더라는 말에 그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치킨 박스를 들고 있던 그 남자가 오늘 그녀의 집을 보러 왔던 남자 같았습니다. 집이 마음에 든다고 문자가 오긴 왔는데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다려보세요. 집 비밀번호 꼭 바꾸고 아셨죠?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끄는 그때 그녀의 등 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비닐봉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그녀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빠르게 입력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아주 가까워지고 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 선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친 숨을 내뱉으며 문에 길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803호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마저 숙인 채 신발을 벗은 그녀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고 문 밖의 남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렇게 안심하며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내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녀가 젖은 몸을 타올로 닦아내던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조용하고 낮은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내놓으신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녀는 부동산을 끼지 않는 개인 거래 사이트에도 집을 내놓았고 남자는 그 사이트에서 집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네, 집을 내놓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요. 내일 낮에는 어떠세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곤란한 듯 한숨을 쉬더니 그녀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낮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괜찮으시면 지금 잠깐 집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직장인에게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남자에게 문을 열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문도 안 열어줄 거면서 개인 거래는 왜 합니까? 보니까 낮에는 집에도 없는 것 같던데. 남자의 말에 그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낮에 집에 없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서둘러 부동산 개인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올려놓은 매물 정보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맥주를 한 잔 마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 11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녀가 이제 막 잠이 들려던 그때 누군가 전자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에서도 현관문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전자도어락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놓았기 때문인지 문 밖에서 눌리고 있는 도어락 번호는 계속 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겨우 지탱하고 일어서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경비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CCTV를 모두 확인해봤지만 헬멧을 쓰고 복도를 서성이던 남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결국 경기도에 있는 본가로 들어갔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녀의 빈집은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멀지 않는 다른 오피스텔 건물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퇴근을 마친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벼운 목례를 건넸지만 남자는 무뚝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녀는 새로 이사한 6층 버튼을 눌렀고 같이 탄 남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6층에 사나? (6층에서) 내린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평소처럼 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올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간에 전자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타올로 몸을 가린 채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에는 좀 전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남자가 희죽거리며 웃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보러 왔는데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결국 경찰에 잡힌 남자의 휴대폰에서는 그녀를 몰래 찍은 수천 장의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집을 보러 왔던 남자와 정장을 입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남자는 동일인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경찰이 압수한 남자의 휴대폰에 있던 그녀의 사진은 무려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2년 전부터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었고 부동산을 들락거리는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집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 그녀의 집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직장과 멀리 떨어진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곳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그녀는 그날의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녀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0년) 겨울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자 송 씨는 최근 급격하게 불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 회사에 취업하면서 충북에 있는 본가를 떠나 회사 근처의 원룸으로 독립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야식과 음주, 인스턴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바쁜 시간을 쪼개 새벽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집과 아주 가까운 뒷산에 산책로가 있었고 그곳은 평소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뜸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야식을 참아내며 배고픈 상태로 잠든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새벽 5시보다는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생과일 주스 한 잔으로 배고픔을 달랜 그녀는 어두컴컴하고 한적한 산책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랜턴을 들고는 있었지만 어두운 산책로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조용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길게 이어져 있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비포장 흙길이 펼쳐졌고 그녀의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느새 거친 숨을 내뱉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숲길 산책로를 걷고 있는 그녀의 등 뒤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녀가 멈추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멈췄고 그녀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어두운 숲을 후레쉬로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그녀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봤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그녀는 걸음을 빨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등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쫓겨 산책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홀렸나? 내가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그녀가 가려는 길목 앞에 사람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형체는 머리가 긴 젊은 여자 같았고 옷은 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풀들이 엉켜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길을 막아선 것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그녀는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등 뒤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던 그녀는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한참을 내려간 그녀가 자신이 서 있던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좀 전에 보았던 여자가 우두커니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길로 나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벗어난 그녀는 길을 헤매고 있었고 이 길이 맞다 싶어서 걸어가면 여지없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에 쫓기거나 여자의 형체의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산책로를 한참 벗어나서 뒷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이제 그녀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소름 끼치는 남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천천히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았을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그녀의 등을 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산길을 따라 걸었고 서서히 드러나는 어떤 형체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마치 검은 실루엣처럼 보이긴 했지만 어떤 건장한 남자가 땅을 파더니 그곳에 어떤 여자를 파묻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걸음 소리를 들은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뒤쫓는 발걸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산책로 초입부터 들려왔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산길을 달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숨어있던 나무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던 그때 그녀의 등 바로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등 뒤에는 어떤 여자를 땅에 묻고 있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전 7시 그녀는 해가 떠오른 산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일어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곳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녀가 길을 헤맸던 산속은 산책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여자를 파묻었던 장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명 산속에서 길을 잃고 공포심에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음을 멈춘 그녀는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주변의 흙들과는 뭔가 다른 그 장소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그녀의 신고로 새까맣게 몰려든 경찰들은 산책로 샛길에 묻혀있던 젊은 여자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시신을 발견했는지 경찰이 그녀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따라오던 발걸음 소리, 그녀가 가는 길을 막아섰던 여자의 형체, 결국 그녀를 여자가 묻힌 자리로 안내한 것은 어쩌면 그곳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자의 혼령이 아니었을까요?
2023년 여름,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성실하게 돈을 모아오던 이 씨는 전세 사기를 당하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갓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이 씨는 직장 근처에 월세를 얻어 분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응할 시간도 없이 그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이제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째. 회사 동료는 점점 우울증이 심각해져가는 이 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는 힐링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 낚시를 좋아했고 회사 동료가 소개한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조용한 저수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는 낚시 가방을 챙겨 동료가 소개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흐렸던 하늘이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지만 그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고 있는 자동차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국도를 지나서도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는 동료가 소개한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그를 보며 나이가 지긋한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씨에 낚시를 하시게요? 그는 트렁크에서 낚시 가방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조용한 자대가 있을까요? 관리인은 저수지에 떠있는 수상자대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자대들이 텅텅 비었으니까 아무데나 가셔도 조용할 거예요. 그는 관리인을 따라 작고 낡은 쪽배에 올라탔습니다. 전혀 속도가 나지 않는 가이드 모터였지만 그는 오히려 저수지를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쪽배의 속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관리인의 말대로 대부분의 수상자대가 텅텅 비어 있었지만 그는 다른 좌대들과 꽤 멀리 동떨어진 아주 작고 낡은 좌대를 선택했습니다. 사장님, 저 끝에 있는 좌대로 가주실래요? 관리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기는 평소에도 고기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안 가는 자리인데. 그냥 조용히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냥 저쪽 좌대로 가주세요. 관리인은 결국 다른 좌대들과 동떨어진 작고 낡은 좌대로 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쪽배에서 일어선 그는 저수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수상자대 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관리인이 쪽배를 몰고 떠나자 그는 수상자대의 낚시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발 아래는 저수지가 있었고 고개를 들면 울창한 숲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니 또 다시 우울한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펼치고 능숙한 솜씨로 떡밥을 만들어 바늘에 달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가 그친 저수지에 어둠이 깔린 그때 누군가 숲을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수상자대들과 동떨어진 저수지 끝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가파른 산 아래였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던 그는 후레쉬를 켜서 소리가 들리는 곳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은커녕
산짐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그는 후레쉬를 껐고 또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찌에 달린 야간 케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쏟아지는 졸음에 하품을 하던 그때 이번에는 누군가 물가를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소리가 나는 곳을 후레쉬로 비췄습니다. 하지만 불빛을 비춰봐도 이 넓은 저수지에는 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낚싯대를 접어놓고 낡고 협소한 수상자대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새벽 2시.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 못 들던 그가 막 잠이 들려던 그때 무언가 수상자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후레쉬를 비춰보니 어디서 흘러왔는지 낡고 작은 쪽배가 수상자대까지 흘러와 있었습니다. 가이드 모터도 없는 쪽배였습니다. 쪽배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저수지 너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을 태우지 않은 쪽배가 혼자 흘러온 것을 보며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괜히 왔나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또다시 물가를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소리는 이곳 저곳에서 그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좌대에 있는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 걸어 잠근 것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수상자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모를 쪽배에 올라탄 그는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관리실 불빛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노를 젓고 있는 배는 관리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 왜 배가 거꾸로 가는 거야? 그때 수상자대에서 들려왔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오더니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섞여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새까만 저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물 밖으로 얼굴만 둥둥 떠있는 검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배를 관리실 반대편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 씨를 노려보며 소름 끼치는 얼굴로 웃고 있었고 남자처럼 낮은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흘러가는 쪽배 위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딘지 모를 저수지 끝까지 가 있었고 그가 깨어난 곳은 전날 밤에 그의 수상자대로 흘러온 쪽배 위였습니다. 관리인은 그를 흔들어 깨우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모터도 없는 배를 타고. 이 씨는 거친 숨을 내쉬며 관리인에게 전날 밤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씨가 타고 있는 쪽배 이곳저곳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손바닥의 흔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이 씨가 타고 있던 쪽배는 밤새도록 물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곳은 수년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이 있는 산 아래 저수지였습니다. 이 씨는 관리인의 배로 옮겨 탄 후에야 저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를 쪽배에 태우고 무덤으로 데려간 저수지 속의 존재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무덤을 알리고 싶었던 여자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괜찮은 그 말은 내가 하면 알겠다. 2017년 여름 40대 강 씨는 서울에서 자동차 도색일을 10수년째 하고 있는 건실한 가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어린 딸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한 그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저녁이면 대리운전으로 대출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 부르셨죠? 그는 자동차를 조작하는 일이 능숙했고 대출을 빨리 갚고 싶은 욕심에 새벽까지 고객들의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일밖에 모르던 그의 성실함은 결국 그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며 얻은 심각한 공황장애는 그를 집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0수년을 근속하던 자동차 도색일도 그만둬야 했고 쌓여가는 공과금 고지서와 대출이자 독촉장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결국 부부는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내의 고향이었던 강원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헐값에 구입한 강원도 전원주택은 굉장히 오래된 구옥이었고 어쩐 일인지 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시내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이라면 남편의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전원주택 마당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주변에 주택 몇 개가 더 보였지만 대부분 도시로 떠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 한켠에 설치되어 있는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네도 있는 거 보니까 전에 살던 사람도 아이가 있었나 봐. 강 씨는 칠이 벗겨진 전원주택의 외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싸게 사서 좋긴 한데 벽은 다시 칠해야 될 것 같지? 서울에서 있을 때보다 한결 편안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당신이 도색 전문가인데 뭐가 걱정이야.
근사하게 칠하면 새집 같을 거야. 부부는 마당에 서서 강원도로 이사 온 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와는 다르게 집 주변은 울창한 숲이었고 공기는 말할 것도 없이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의 전원생활 한 달째.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던 강 씨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수를 끊는 집 여기저기에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고 지하 창고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지하 창고 배관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6살 딸아이였습니다. 딸은 종종 다락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거나 그네 주변에서 누군가와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 씨는 다락방에서 창문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뭐해? 마당에 뭐가 있어? 딸은 마치 비밀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매일 여기서 그네만 쳐다보잖아. 아빠가 다 봤는데? 그런데 딸아이는 이번에도 그네를 힐끔 쳐다보고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었습니다. 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깊이 잠들었던 그의 귀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안방 커튼을 걷고 어두컴컴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그네를 딸아이가 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그네에 친구가 앉아있는 것처럼 즐거운 얼굴이었습니다. 강 씨는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들겼습니다. 마당에서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지만 갑자기 그네가 움직임을 멈추더니 딸아이가 소름 끼치는 얼굴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달려나가 딸아이를 번쩍 안았습니다. 깜깜한데 여기서 뭐해? 응? 잠 안 자고 여기서 뭐했어? 머뭇거리던 딸은 또다시 그네를 힐끔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친구랑 놀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친구가 어디 있어? 그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딸이 가끔 하는 소꿉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딸을 재우며 그도 꾸벅꾸벅 졸고 있던 그때 또다시 마당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네는 마치 누군가 타고 있는 것처럼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새 잠에서 깬 딸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내 친구도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돼?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마당을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안방 창문 앞에서 멈췄고 긴장한 그는 딸을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의 품에 안겨 살짝 열려있는 커튼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기 내 친구가 우리 쳐다보고 있어. 겁에 질린 그가 창문을 바라본 그때 누군가 창문을 거칠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쟤도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대. 강 씨는 딸의 귀를 틀어막고 아내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강 씨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강 씨는 딸을 아내에게 맡기고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네를 철거할 공구를 찾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2층 나무 계단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와 딸의 손을 붙잡은 채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대로 차를 끌고 강원도 시내로 도망친 그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 남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 집을 짓고 살았던 노부부에게는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닷가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노부부도 그 집을 팔고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네는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위해 만든 거였고 사망하기 하루 전날까지 할아버지와 손녀딸은 항상 그네에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또다시 그 집을 떠나 아랫마을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는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어느 날 강 씨는 딸이 그린 그림 한 장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전원주택 마당에 있던 그네를 타고 있는 또래 여자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고 바닥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제서야 지하창고에서 들려오던 물방울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어두컴컴한 지하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물에 흠뻑 젖은 아이의 울령이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그 집을 떠나온 이후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은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등재되어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 50대 송 씨는 1톤 트럭 화물 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송 씨에게 이사를 의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젊은 여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었고 이사할 집은 경기도 남양주라고 했습니다. 새로 뚫린 신도로를 이용하면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온 여자에게 옮겨야 할 짐들이 많은지 질문했습니다. 혹시 짐이 많나요? 제 차가 1톤 트럭이라서 많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다 버리고 갈 거라서요. 사실 여자의 대답은 송 씨에겐 꽤 익숙하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를 하면서 기존의 물건들을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우물쭈물 주저하는 목소리로 송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이요? 곧 있으면 해가 질 텐데. 내일 오전에 갈게요. 마침 내일 예약권이 캔슬돼서 시간이 남거든요. 여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송 씨에게 똑같은 부탁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와주시면 이사 비용 2배로 드릴게요. 짐도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송 씨는 여자에게 받은 주소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을 굽이굽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이사를 의뢰한 여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체형의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말대로 트럭에 실을 짐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작은 세탁기와 작은 냉장고, TV,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송 씨의 눈에 검은색 암막 커튼을 덮어놓은 부피가 꽤 큰 짐이 보였습니다. 작은 옷방을 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큰 물건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안마의자였습니다. 그는 부엌에 서 있는 여자에게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커서 트럭에 못 실을 것 같은데요? 부엌에 서 있던 여자는 갑자기 옷방으로 달려들어와 검정색 커튼으로 안마의자를 덮어버렸습니다. 여자는 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거는 버리고 갈 거예요. 이걸 버린다고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완전 새 거 같은데요? 버린다니까요? 여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송 씨는 안마의자를 그 집에 버려둔 채 여자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그 집에 버려두고 온 안마의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송 씨는 여자의 짐을 모두 옮겨준 후에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집에 버리고 온 안마의자 말인데요. 그거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여자는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문을 닫으며 송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제 것도 아니니까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것도 아니라는 여자의 말이 이상했지만 결국 송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와 송 씨가 잠든 깊은 새벽, 평소 낯선 사람을 봐도 잘 짖지 않는 반려견 보리가 거실에서 짖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 보리가 짖는 소리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결국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서 안마의자를 보며 짖고 있던 보리가 송 씨의 다리 뒤로 달려와 숨더니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지금 보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낯선 할머니에게만 보이는 이상행동이었습니다. 보리야, 잠도 안 자고 왜 그래? 저기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짖는 거야. 보리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는 거실로 나와 송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안마의자 들어올 때부터 이상하더니 아직도 저러네? 생각해보니 그가 지인과 함께 안마의자를 들여올 때부터 보리는 현관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짖다가 결국 방으로 도망가서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아내는 하품을 하며 안마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보리 때문에 잠도 다 깼는데. 당신 먼저 자. 나는 안만 하고 잘게. 보리는 아내의 잠옷바지를 이빨로 물어 잡아당기며 안마의자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후 안마의자에서 잠이 든 아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마의자 전원을 끄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귀에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은 점점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썩을 년, 내 의자에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아내의 눈에는 안마의자 손잡이를 두 발로 밟고 서 있는 백발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부르려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부엌 식탁 밑에 숨어있던 보리가 달려와서 안마의자 위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섬뜩한 눈동자로 보리를 노려보았고 보리는 꼬리를 말며 다시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가슴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거야! 우리 아들이 사준 내 의자에 앉았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년!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송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할머니에게 목을 졸린 채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곁눈질로 송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냉장고로 걸어가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안마의자에서 잠든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 남편의 바지를 물어서 잡아당기던 보리가 안마의자로 달려와 가죽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송씨는 보리를 말리기 위해 안마의자로 다가왔고 보리를 품에 안은 채 돌아서려던 그때 송씨의 귀에도 아내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일어나봐. 그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은 마치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아무리 흔들어봐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귀에 할머니의 소름 끼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의자가 왜 여기에 와 있어? 너지? 내 놈이 여기다 갖다 놨지? 그는 덜덜 떨며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거실 창문에 비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안마의자에 누워있는 아내의 가슴 위로 올라타 허리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안마의자에서 빼냈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함께 안방으로 들어온 보리가 방문 앞에서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그와 아내는 결국 안마의자를 분해해서 버렸고 그 과정에서 안마의자 바닥에 붙어있는 수많은 부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마의자가 있던 집을 찾아갔고 집주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사를 의뢰했던 여자가 살던 집에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와 장가를 가지 않은 아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아들이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안마의자를 사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할머니는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주인에게도 아들이 사준 안마의자를 자랑했었고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안마의자를 닦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앉아보지도 못한 채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숨을 거둔 할머니는 사망 당시 안마의자에 앉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남겨진 안마의자를 새로 이사온 젊은 여자가 사용했었고 무슨 일인지 젊은 여자는 이사온 지 한 달 만에 그 집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버려진 안마의자를 집으로 가져온 그에게 찾아온 할머니는 아들이 사준 안마의자를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2021년) 가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20대 정씨는 전남 지역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에게 인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할머니의 집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지금은 빈집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 동안 산길을 올라간 후에야 정 씨는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을 형성한 그곳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집이 비어 있었고 빈집들은 흉측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 마을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위에 살던 할아버지도 이사 가셨어? 할머니랑 친했잖아. 그런데 외손자에게 살갑던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배고팠겠다. 국 좀 더 퍼다 줄까? 할머니는 당황하며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9시. 일찍부터 잠이 든 할머니를 두고 정 씨는 살금살금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피했던 윗집 할아버지가 궁금해서였습니다. 어릴 적 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 올 때면 윗집 할아버지가 정 씨를 유독 예뻐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했던 정 씨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에게는 꽤 익숙했던 그 길 초입에 입산 근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팻말에 써진 글씨가 할머니의 글씨체 같았습니다. 뱀이 많고 산세가 험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고 마침내 윗집 할아버지가 살았던 아주 오래된 구옥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을 보자마자 왜 할머니가 대답을 회피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나무에는 무당이 걸었을 것 같은 오색천이 걸려 있었고 작은 툇마루에는 제사 때 자주 보았던 옥춘당이라는 사탕과 과일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구나. 돌아서 산길을 내려가려던 그는 문득 툇마루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음식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툇마루 앞으로 걸어가서 작은 상위에 옥춘당과 과일들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가벼운 목례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방 안에서 장롱이 열리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기침 소리 같은데? 그는 조심조심 툇마루 앞으로 걸어가서 방을 향해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안에 계세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지가 수북한 툇마루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나무들이 조용한 집을 깨우듯 요란한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쓰던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방문이 힘없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그가 주춤하는 사이 고양이는 그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뿜어져 나온 방 안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세간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력은 1년 전 겨울이었던 12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할아버지가 쓰시던 장롱문이 삼색천으로 칭칭 감겨 묶여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작은 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다 타버린 초와 향이 있었고 이상할 만큼 녹이 슬지 않는 부엌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쾌쾌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은 그가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삼색천에 칭칭 감겨있는 장롱 안에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그가 장롱문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치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열려고 힘써봤지만 문은 마치 밖에서 누군가 밀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위에 놓인 부엌칼을 들고 문틈 사이로 칼을 밀어 넣었습니다. 칼을 이리저리 흔들며 문을 열려고 하던 그때 장롱문을 칭칭 감고 있던 삼색끈이 스르르 풀리더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장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방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열리고 있는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돌아서서 있는 힘껏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방문이 열렸고 어두컴컴한 마당으로 달려나간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던 옛날식 부엌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도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두운 부엌문 앞에 서서 그에게 어서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에는 제사상 위에 올려져 있던 옥춘당 사탕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서 할아버지가 주는 사탕 먹어야지. 그때 어느새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라온 할머니가 부엌칼을 빼앗으며 그의 몸에 굵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자고 그 칼을 만졌어? 할머니는 툇마루로 걸어가서 옥춘당 사탕을 마당에 던지더니 발로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제발 좀 이 집에서 떠나슈. 언제까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영감 때문에 그나마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났는데 뭔 미련이 남았다고. 할머니는 원망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탕들을 전부 발로 으깨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무당 할머니를 모셔왔고 무당은 열려있는 장롱문에 삼색천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칼을 날카롭게 돌에 갈더니 장롱 문 앞에 제사상을 차려두고 그 앞에 칼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간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도시로 나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던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밤마다 산에서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그 산을 올라갔던 약초꾼들이 귀신에 홀려 산을 헤매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랫마을에 살던 무당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제사까지 지내주었지만 그 후로도 산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며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당은 할아버지가 평소에 가장 싫어했던 날카로운 부엌칼을 제사상 위에 올려두고 장롱문에 영정사진을 가둬둔 채 삼색천으로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갇혔던 그가 부엌칼을 제사상 위에서 움켜잡았을 때 무당의 봉인이 풀린 장롱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아직은 몇 가구가 남아있는 아랫마을로 이사를 가셨고 지금은 직장인이 되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는 아직도 그날 장롱 안에서 들리던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사탕을 들고 손짓을 하던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홀령이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